안녕하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꽤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개 이정표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를마니 황제,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이노센트 3세 교황. 저희들이 어느덧 요쯤 왔습니다. 요쯤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 하이니 4세와 한판 붙는 카노사의 굴욕 사건 살펴봤고요. 그 후속편으로 펼쳐진 십자군 운동 1차 십자군 살펴봤고, 자 2차 십자군 살펴보고 있죠. 자, 총 7번의 영상을 통해서 1차 십자군 운동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군 운동은 총 9차례에 걸쳐서 200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실패로 끝난 2차 십자군 원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2차 십자군 운동을 초래한 숨은 동력, 이 사제왕 요한의 전설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하러 갑니다. 일부 그 역사 덕후들만 아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제왕 요한의 전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프레스터 존이라고 하는데, 당시 중세 유럽인들은요, 이 동방 어딘가에 굉장히 거대한 기독교 왕국이 존재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요한이라는 강력한 사제왕이 통치하는 이상 국가가 있다는 그러한 전설입니다. 동방에 속한 인도의 기독교도에 대한 소식은 익히 알려진 바 있죠. 이것은 초대 교회 지도자였던 바르다이산이라는 사람, 바로 154년에서 222년까지 살았던 완전 초창기 인물이죠. 이 바르다이산이 쓴 유다 도마 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인도 왕을 개종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중세 당시엔 이런 내용들은 거의 설화 수준으로 이제 여겨졌는데, 이 사제왕 요한에 대한 서유럽 최초의 기록이 이 즈음 등장합니다. 이 바이에른 출신의 역사가인 오토가 두 도시의 역사라는 책을 씁니다. 자, 여기서 나온 두 도시는 무슨 도시인가? 하나는 신의 도시인, 신의 도성인 예루살렘, 또 하나는 악마의 도시인 바벨론입니다. 이 책, 비슷한 책이 있죠. 바로 어거스틴이 쓴 신국론, 그 책과 상당히 유사한 어떤 아류작,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책에서 사제왕 요한에 대한 전설, 요게 나온다는 겁니다. 1144년 이미 언급한 대로 십자군 왕국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왕국을 지키는 최전방 요새와 같은 이 에데사 백장령이 함락됩니다. 중동의 십자군 소왕국들은 예루살렘, 안디옥, 에데사, 트리폴리 이 4개의 세력들이 있었죠. 근데 장기라고, 성이 장기고요. 풀네임은 이마드 아딘 장기입니다. 이 장기는 원래 투르크족 출신의 노예 용병이에요. 근데 그는 셀주크 투르크족의 술탄으로부터 모술 지역의 태수로 임명이 됩니다. 1127년이에요. 당시 이미 수차례 이야기한 대로 이 셀주크 왕조는요,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셀주크 왕조의 어떤 중앙 권력이 약화된 그런 틈을 타서 이 중동의 군웅 할거 속에서 모술 태수로 임명된 장기는 자신만의 세력 확장을 꾀하죠. 그 일환으로 이 에데사 백장령이 함락된 거예요. 이 에데사 함락은 그 밑에는 안디옥, 풍전등화에 빠지게 됐고요. 예루살렘 왕국도 점차 도미노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지도하게 다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에데사 왕국이, 에데사 백장령이 있고, 안디옥 공국이 있고, 트리폴리 백장령, 그리고 핵심이 예루살렘 왕국입니다. 자, 모술 이 지역에, 모술의 그 장기, 이마자틴 장기가 점차 알레포, 에데사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지역을 이제 통일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2년 후에 그리고 암살당합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멜리장대 여왕은 자, 위고 주교를 교황청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지원군을 요청하죠. 자, 그래서 모집된 게 바로 요 2차 십자군이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흰성노 마저교 황제, 그리고 프랑스 왕, 그리고 프랑스 왕비 다 총 출동했지만 정말 처절하게 실패했던, 도대체 왜 왔는지조차 목적도 불분명한 그 2차 십자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숨은 동력인 요 사제왕 요한의 전설 살펴보고 있는데요. 당시 이 교황 에우게니우스 3세는 이 십자군 왕국에서 온 위고 주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이 두 도시의 역사를 쓴 저자, 그 역사가인 오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위고 주교의 보고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동방에서 사제왕 요한이 대군을 이끌고 이슬람을 격퇴해 엑바타나를 점령했고 십자군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다가 티그리스 강까지 왔다 그냥 돌아갔다는 내용이에요. 당시 이슬람권과 접하고 있던 서유럽은요, 그 이슬람권 너머에 있는 동방에 대해서는 완전 생으로 무지했습니다. 이 사제왕 요한에 대한 얘기를 처음 접한 요 1145년 이후 300년 만에 요한 왕국을 찾고 싶은 소망이 마침내 실현이 되죠. 이 사제 요한의 왕국을 찾겠다는 집념은 15세기 이 포르투갈이 희망봉을 도는 인도에 이르는 신항로 개척에 나서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로 이 바스코 다가마는 사제왕 요한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휴대하고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기대와는 전혀 단판이었죠. 하지만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보상받습니다. 왜냐? 마침내 이 동방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바탕으로 위대한 대항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죠. 이 사제왕 요한의 전설이 중세 유럽인들의 환상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서유럽은요, 교황과 황제의 대립에 극도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무슬림의 위협 앞에서 십자군 왕국들은 허우적대고 있었고, 또 지리적 무지를 자양분으로 자란 어떤 유토피아적인 환상, 그리고 그런 환상을 가능케 한 어떤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상당히 오랫동안 사제왕 요한, 프레스터 존에 대한 전설이 서유럽을 강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제왕 요한의 전설을 가능케 한 전혀 뜬소문은 아니거든요. 뭔가 역사적 팩트가 하나 있긴 해요. 그 팩트에 해당하는 그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에데사가 함락된 1144년, 그 3년 전인 1141년 카트완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는 바로 어딘가? 사마르칸트 북방에 있는 카트완,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바로 여기에요. 사마르칸트가 있죠? 여기에서 바로 카라키타이로 불리는 요 나라의 망명 정부인 카라키타이, 여기와 요 밑에 있는 셀주크 투르크가 한판 붙어요. 이슬람의 대표 주자인 셀주크 투르크와 이 동방에서 온 듣보잡 국가인 카라키타이, 서요라고 하는 요 나라의 망명 정부.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이 산자르와 그의 10만 대군과 이 카라키타이의 야율 대석이 이끄는 30만 대군이 한판 붙는데, 여기서 셀주크 군대가 대패하게 된다. 셀주크조 술탄인 산자르, 이 산자르는 이 전투에서 대패하고 아내도 그냥 버리고 호위병 수십몇만 데리고 빤스런합니다. 카라키타이의 야율 대석은요, 사마르칸트에서 3달간 머물면서 이슬람 귀족들을 완전히 종처럼 부리게 되죠. 바로 이게 사제왕 요한의 전설을 낳게 한 당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바로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드렸죠. 카라키타이 바로 원래 여기 있던 요 나라가 금나라의 멸망을 하고 나서 바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서 세운 망명 정부, 여기에 야율 대석이 당시 이슬람의 에이스인 셀주크조의 술탄 산자를 완전히 박살냈다. 자, 셀주크조 어떻습니까? 이 셀주크조는
아랄의 인근에 있는 투르크인인데 10세기경 남하에서 1055년경 이 바그다드를 함락하죠. 그리고 칼리프를 이제 유명무실한 상태로 만들고 자칭 이슬람의 보호자로 나섭니다. 자, 이후 서북방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1071년 이제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틴 황제가 이끄는 비잔틴 정규군을 격파하죠. 서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넣은 그 사건인데 결국 이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서유럽의 1차 십자군 모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죠. 이 셀주크 투르크는 1092년 명재상인 니잠 알 물크가 시아파 암살단인 하사신 한번 살펴봤죠. 하사신에 암살되면서 이후 세력이 약화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서구에는 여전히 셀주크 투르크가 공포의 대상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 셀주크 투르크 요 아랄의 북쪽 여기 중앙에 있다가 10세기경 내려와 가지고 어때요?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그 이후에 서북쪽으로 가가지고 만지케르트 여기에서 비잔틴 군대를 격파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서진해가지고 이 비잔틴 제국의 알짜배기 땅의 소아시아를 계속 터키화, 투르크화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니케아까지 오게 되면서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비잔틴 황제가 서방에 SOS를 친 게 1차 십자군이었던 거예요. 바로 고러한 그 셀주크 투르크가 격파된 것이다. 자, 이슬람의 그 패배 소식을 듣고 흥분한 이 자발라라고 하는 시리아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 자발라의 주교인 위그가 있어요. 자, 그는 예루살렘 여왕인 멜리장대를 통해서 서유럽에 보내는 사신으로 결정이 되죠. 그는 서유럽에 가서 이 충격적인 사건을 교황과 유럽인들에게 전달했는데 너무 이걸 환상적으로 막 보고한 거예요. 막 그냥 보태고 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고합니다. 자, 페르시아 너머에 동방에 사제이면서 왕인 요한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뭐 황제이면서 교황인 영계와 세속계를 동시에 통치하는 그 아이디어라 왕이겠죠. 사제이면서 왕인 요한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근데 거기에 백성들은 전부 네스토리우스파 그 기독교인들이다. 그리고 그 왕이 수년 전 페르시아의 수도인 엑바타나를 무너뜨리고 이후 십자군을 도우려고 왔지만 겨울에 강이 얼지 않아서 대군을 데리고 귀양했다. 그리고 이 사제왕 요한은 동방박사의 후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유럽은 흥분에 빠집니다. 그렇죠? 이 신비한 기독교 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또 사제왕 요한의 존재도 그렇고 더군다나 강적 셀주크 투르크 이슬람이 대패했다는 소식에 유럽은 엄청난 흥분에 빠진다. 이 위구 주교의 보고는요, 부정확한 어떤 오류, 거기에다가 또 분명한 또 팩트, 사실이 한데 막 뒤섞여 있는 뭐 그러한 내용이긴 하죠. 그럼 오류가 무엇인가? 오류는요, 이 카라키타이 서요를 기독교 왕국으로 전한 거예요. 기독교 왕국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 카트완 평원을 엑바타나,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과거 수도인 엑바타나와 혼동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율대석, 그 카라키타이 서요의 왕인 야율대석을 사제왕 요한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을 도우려고 왔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엑바타나 점령 이후 티그리스 강까지 왔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가정입니다. 그는 이라크는커녕 중앙아시아의 경계도 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마르칸트에 머물렀던 거예요. 바로 옥수수강, 바로 아무다리아 강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사실은 무엇인가? 역사의 사실은 뭐냐? 실제 동서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 이 무슬림이 대패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요 카라키타이 왕국 안에 일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가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리고 사제왕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제왕 요한과 같은 그런 인물이 이 중앙아시아에 실제 존재했다는 거. 여기까지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오류가 한데 뒤섞여서 하나의 전설이 된 것이죠. 당시 서유럽은요, 이슬람 반대 세력은 무조건 우리 편, 기독교 우호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의 적은 내 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믿고 싶어서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들은 동양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랐고 그저 신비의 땅으로만 여겼어요. 황금과 보물이 넘치며 또 수많은 신하들이 왕과 함께 예배한다고 알려진 이 사제왕 요한의 나라.
그래서 호기심 충만한 유럽인들은요, 직접 이 사제왕을 찾으러 혈혈단신으로 떠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도 그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이 중앙아시아 부족 가운데 기독교 왕국과 거기에 사제왕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긴 합니다. 이건 나중에 후속편으로 이 사제왕 요한 시리즈를 한번 살펴볼 때, 그럼 누가 그 사제왕 요한이었는가? 그 사제왕 요한의 후보로 너무너무 유명한 칭기스칸도 있다는 거 살짝 떡밥으로 던지고 이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야율대서 사제왕 요한으로 최초로 오해했던 인물이 야율대석은 누구인가? 이 야율, 요건 성씨거든요. 거란족, 요 나라를 세운 이 거란족 황족의 성씨가 요 야율입니다. 요하 상류 요 위에서 거란족이 907년 요 나라를 건국합니다. 요 나라를 건국한다. 그리고 1120년 하지만 여진족에 의해서 수도가 함락되고 마지막 황제인 천조제가 포로가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야율대석은요, 건국자인 야율아보기, 요 나라를 건국한 야율아보기의 8대 손이었어요. 그는 여진족과 군사 대결을 벌이려던 한참 떠오르는 신흥강국 여진족과 막 붙으려는 요 천조제, 요 나라의 황제의 무모한 계획에 결사반대합니다. 하지만 자기 말 듣지 않으니까 어때요?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하면서 200명을 이끌고 자칭 왕을 칭하면서 여진족과의 직접 충돌을 피해서 계속 서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서 도망가다가 이제 웅구투족, 바로 몽골족이 하나인데 거기에 그 수령이 기독교도였거든요. 그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나라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 유목국가는요, 목축 생산물만으로는 국가 운영이 어려워요. 반드시 주변의 농경 국가를 약탈해야 하는데, 자, 인구와 재화가 풍부한 이 중국은 사실 최고의 약탈지이긴 했죠. 하지만 그곳엔 지금 누가 들어서 있습니까? 바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짱짱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쭉쭉 가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느냐? 바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를 공략한다. 오아시스 도시. 자,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오아시스, 다른 분지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를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지역에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카라키타이, 바로 서요라고 합니다. 서요, 한자로는. 자, 이것은 원래 카라한조의 세력권이었는데 여기를 접수해요. 근데 카라한조가 이쪽에 있는 셀주크 투르크의 위성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카라한조는 카라키타에게 쳐들어오니까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인 산자르에게 SOS를 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 사마르칸트가 있는 그 북쪽 카트완 평원에서 셀주크 투르크의 산자르 10만 대군과 카라키타의 야엘대석의 30만 대군이 한판 붙는 카트완 평원 전투, 소위 말해서 사제왕 요한의 전설을 낳은 역사적 팩트에 대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이 전투에서 셀주크족 술탄 산자르의 명예는 허망하게 무너지죠. 그리고 야율대석은 이 사마르칸트 점령 후에 회군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2년 후 1141년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제왕 요한의 전설은요, 어때요? 소문을 전달한 사람의 어떤 의도적인 과장과 또 이를 듣는 사람의 희망적인 기대가 한데 뒤섞여서 그런 복합 작용의 산물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 언제 정복될지 모르는 이 중동 한복판에 세워진 십자군 왕국은요, 이 에데사 백정령이 함락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 소문을 믿고 싶었을 거예요. 실제 무슬림 측 사료에는요, 이 사제왕 요한 기사, 이런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유독 이게 서구와 동방 기독교권에만 존재하는데, 이것은 양자가 한쪽은 뭐예요? 전설의 공급자로서, 어디가 그래요? 동방교회죠. 동방교회, 네스토리스바 교회. 자기네들이 동방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고, 그 전도의 열매로서 한 나라가 통째로 그 나라의 족장, 수령이 통째까지 해가지고 통째로 기독교를 개정을 했다. 이런 것들, 자신들의 전도의 열매를 뻥튀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양자 가운데서 이 전설의 공급자와 또 이를 소비하는 서방교회 사이에서 어떤 재생산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 전설이 거의 수세기 동안 오래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제왕 요한의 군대가 티그리스까지 왔다가 돌아갔다?
이건 뭐예요? 그러한 그 강력한 요한의 시도조차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강조해서 당시 십자군 왕국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고조시켜서 이 십자군 파병을 촉구하려는 어떤 위그주교의 의도가 깔린 해석이죠. 덧붙인 겁니다. 당시 이를 듣던 교황 에우게니우스 3세는 2차 십자군 소집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결국 위그주교의 목적은 달성된 걸로 봐야죠. 하지만 이때 왔던 2차 십자군의 효력은 전혀 미미했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 그런 십자군이었다. 처절하게 실패로 끝난 황제와 왕이 또 왕비가 출정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던 2차 십자군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살펴본 바 있죠. 2차 십자군이 실패로 끝난 이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이 사제왕 요한이 비잔틴 황제인 마누엘에게 보냈다고 하는 친필 편지가 유포됐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데 원본은 없어요. 대신 80여 종의 한 사본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석한 게 누구냐? 이 독일의 학자인 잔케입니다. 잔케는 보니까 이 위조와 삽입의 흔적이 역력하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이 당시 비잔틴 황제와 비잔틴 제국의 백성들을 비아냥거리려는 의도로 적은 거라는 거예요. 당시 어떤 서구인들의 관념, 바로 비잔틴 제국을 조롱하는 서구인들의 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사제왕 요한의 친필 편지, 지금도 남아있는. 아마도 저자는 서구 유럽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 이면에는요,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때요? 당시 유토피아 같은 이 동방의 요한 왕국과는 달리, 당시 서유럽은 어때요?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황제이면서, 교황인, 그런 유토피아 같은 사제왕 요한의 나라와는 달리 당시 서유럽은 어때요? 황제와 교황이 수시로 대립과 충돌,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십자군 왕국과 비잔틴 제국 사이에는 알력과 배신이 난무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작자는 요한의 이름을 빌려서 당시 상황을 질타하며 화해와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풍자와 비판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제왕 요한이 비잔틴 황제에게 보냈다고 하는 이 친필 편지, 원본은 없지만 80여 종 남아있는 사본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2차 십자군 원정을 가능케 했던 그 숨은 동력, 동기부여가 되는 일부 역사 덕후들만 아시는 흥미진진한 주제, 바로 사제왕 요한의 전설, 프레스터 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